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 김정기입니다. 이제 하반기 코스워크가 이제 모두 다 끝났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후반부, 그러니까 시편 조직 분석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미경 관찰, 그리고 X선 회절 분석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셨는데, 그 수업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서머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시편의 미세 조직을 보기 위해서 제일 꼭 먼저 해야 되는 거 시험편 준비였죠. 그래서 그 시험편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금속이 매끈매끈해 보여도 실제로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은 이제 불투명한 표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면 연마를 해가지고 위에 있는 스크래치를 없애서 난반사를 줄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마된 표면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광학 현미경이라든지 전자현미경 그리고 X선 회절 분석과 같은 분석 방법을 실시를 하게 되고, 만약에 시편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뭐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뭐 시편을 이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문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네, 그래서 결국 시험편 준비 중에 생길 수 있는 조직 변화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기계적, 열적, 화학적 요인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손상면이라든지 스크래치, 그리고 표면에 국부적인 변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화학적 요인으로 건조라든지 얼룩 같은 게 이제 찌꺼기가 남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편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후반부. 자, 그래서 시험편 준비 과정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정확한 위치에서의 시료를 채취하는 절삭 과정이 존재를 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절삭을 했는데 시편을 그대로 손에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뭐 연마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작업 효율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 마운팅 작업을 일반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마운팅 작업을 해주고 이제 연마를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사포로 이제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변형층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연마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손상층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런 연마 과정을 거치고 이제 뭐 후처리로 중간에 에칭 과정이 좀 빠지긴 했지만은 그 에칭 과정을 포함을 해서 이제 시험편을 관찰을.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미세 조직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쌤에서 한 5만 배 배율로 이미지를 촬영한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각 위치에 따라서 네, 결과물이 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각 그 목적에 맞는 시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조직이라든지 이제 그 단조 조직 같은 경우는 그 공정 처리될 위치에 따라서의 미세 조직이 아예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주조 조직에서 전체 미세 조직의 분포를 보고 싶다면 딱 여기만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바깥쪽, 중간, 가운데, 바깥쪽, 네, 한 애매한 위치, 그리고 아예 중심, 요렇게 나눠서 이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관찰을 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통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제 명심을 하고 시료를 준비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세조직 분석 방향에 따라서도 또 다른 조직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아변을 하고 난 다음에 미세조직을 봤을 때 이쪽 면, 그러니까 아변을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요쪽 면을 봤어요. 그러면은 원래 결정립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단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균일한 결정립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옆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변한 흔적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미세 조직을 찍을 때는 이런 방향들을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적층 제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층 제조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이저가 쌓여서 올라가는 방향하고 레이저가 움직이는 방향에서의 미세 조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미세 조직들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방향 표기를 항상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뭐 만약에 시험편이 이제 평행이라든지 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방향 어느 정도 약간 보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편을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랐다고 해결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을 자르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이 어느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료를 정확한 위치에서 깔끔하게 절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료 절단법과 관련해가지고 휠 커터랑 이제 CNC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시료 절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과도한 속도로 절단을 해가지고 시편을 손상시키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시편도 손상될 수 있겠지만은 요 휠도 이제 같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시료 절단을 할 자, 그래서 이제 시료 절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운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운팅 진행 목적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편을 이제 손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하기 적당한 형태로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크게 이제 마운팅 방법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진행을 하는 상온 마운팅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고온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온도에서 이제 그 분말들을 응집을 시켜가지고 만들게 되는 이제 온갖 마운팅이 있는데, 상온 마운팅 같은 경우는 주로 전도성이 없어서 쌤을 볼 때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나, 이제 온갖 마운팅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전도성 분말들을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어, 전자 현미경 분석에도 그냥 마운팅이 별도로 깨지 않고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를. 자, 그래서 상온 마운팅하고 온감 마운팅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상온 마운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분자입니다. 아크릴, 폴리에스터, 에폭시 수지와 같은 이제 고분자 물질들을 활용을 하고,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금속재를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자현미경을 보고 싶으면은 이 전자현미경을 보기 전에 이 마운팅을 사전에 한번 깨주든지, 아니면 주변에다가 전도성 테이프들을 붙여가지고 전도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서 전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이제 이미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온감 마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분말들을 같이 그 열을 가해가지고 응집을 시켜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이제 마운팅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제 전기 전도성도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응고가 되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반면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운팅을 만들고 난 다음 평평도가 온감 마운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온도가 좀 140에서 18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에 민감한 재료,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은 마그네슘이라든지 알루미늄, 그리고 납 같은 금속들에는 요런 친구들을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 목적 그리고 어떤 재료나에 따라서 이 상온 마운팅과 온감 마운팅을 사용하는 전략이 이제 차이가 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운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는 그라인딩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포로 열심히 이제 연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포를 연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데미지가 받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죠. 요 데미지가 그 커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샘플 데미지가 받았던 부분들을 이제 깎아내는데, 주로 이제 사포랑 이제 연마를 하게 되면은 그 사포가 결국에 이 SiC 입자들이 붙어 있는 종이거든요. 요 입자들이 이제 칩을 이제 계속 갉아내면서 이제 칩을 떨어뜨려서 이제 그 선상면을 이제 갉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딩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 종이를 이용해서 절상면 1차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인딩에 의해서 그 사포를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손상층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2차로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라인딩 공정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이제 그라인딩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 종이를 이용해서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 사포 내의 그 SiC 지름에 따라서 그 그리트, 그러니까 요 번호의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SiC 그 지름은 줄어들게 되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SiC 파티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320부터 400, 600, 800, 200, 2000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400에서 1200이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20 같은 경우는 절상면에서의 시료를 관찰을 할 때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00방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같이 굉장히 연한 소재에서나 좀 많이 진행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00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네, 그 연마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미세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미세 연마를 진행하기 전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거는 뭐 시편을 자르고 난 다음에 나타난 스크래치라기보다는 이제 역그라인딩 중에 발생한 이제 약간 손상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타났던 그 스크래치 손상층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연마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손상층 깊이가 점점 이제 얕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상층 깊이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케일 자체는 그, 그 스케일은 여전히 앞에서 봤던 미세 스크래치들을 유발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그런 이제 남은 그 스크래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SIC 페이퍼 가지고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미세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미세 연마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손상 영역을 제거하고 이제 추가 플러스로 약간의 애칭 작용 역시도 이제 같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산화물 연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나노 입자들이 약간의 화학적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미세 연마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뭐, 대개 여러분들이 실험 수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나 산화물 현타객을 미세 연마 천 위에 이제 살짝 도포를 해가지고 연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연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도가 높은 미세 다이아몬드 입자를 이제 똑같은 그 SiC 파티클하고 똑같은 현상에 의해서 연마를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칩이 형성돼가지고 칩이 형성되는 거는 똑같은데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화물 연마 같은 경우는 산 염기성의 나노 입자들 크기가 대략 20에서 50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표면에서 이 입자들 같은 경우는 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약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살짝 이제 그 금속 표면을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여내가지고 연마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연마 같은 경우는 광학 현미경이라든지 전자 현미경을 관찰할 때, 혹은 이제 X선 회절을 분석할 때 적용을 하고, 이제 산화물 연마는 거기에 추가 다이아몬드 연마 한 10편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콜로이드 실리카를 활용해서 이제 기계적 화학적 연마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요 산화물 현타객을 이용해가지고, 요 서스펜션 영역 안에서 이온을 형성해가지고 미세칩을 형성을 하고 약간의 반응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알루미늄 산화물 같은 경우는 약간 산성을 띠고 있고 실리콘 산화물은 염기성을 띠고 있는데 이 산성 염기성에 의해서 이제 화학적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 산화물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반응층의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거를 스크래치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지만은 이제 스크래치가 미세 스크래치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 친구들을 없애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변형을 많이 받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 밀도라든지 그런 게 되게 높아져서 이제 격자가 많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불안정한 영역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이제 변형을 많이 받은 부분 조금 더 많이 깎여 나가서 나중에 이제 그 광학 현미경이라든지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움푹 패여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완전한 이제 결정 있게 애칭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는.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기계적 연마였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소재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연마 조건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강도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강한 힘을 써도 되지만은, 그 강도가 약한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힘을 너무 세게 주게 되면은, 시험편 파손이 일어난다든지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잘 안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마 단계에 따라서도 이런 조건들 같은 경우를 이제 점진적으로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단계보다 압력을 점점 낮춰줘야 되고, 그리고 미세 연마 같은 경우는 일반 연마보다는 연마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연마 단계 이후의 연마면은 꼭 이거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연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세척을 해주면 충분히 떨어지지만은 미세 연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듯이 산화물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나노 산화물이라서 굉장히 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초음파 세척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다 없애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마 중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경우는 연마할 때 결국에는 모서리 너무 날카롭게 해가지고 클로스업 손상이라든지 이제 사포 손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또 그 사포 손상면에 의해서 다른 시편들에도 손상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장시간으로 같은 방향 연마하게 되면은 이제 그 흔적들이 다 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원형이라든지 팔자형으로 이제 움직임을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 연마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적 연마 같은 경우는 전해액을 이용해가지고 시료 표면에서 이제 화학적 반응으로 원자를 이제 점점 깎아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마에 따라서 이제 애칭이라든지 미세 연마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요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A에서 B까지 갈 때는 주로 이제 입계 애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산화층이 생겼다가 이제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층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반응들을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이제 그 앞에서 봤던 그 깎여 나가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이 깎여 나가는 과정이 너무 과해지게 돼서 이제 평평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계속 전압을 높이게 되면은 표면에서 공공이 추가적으로 형성되고 이제 시험편이 오히려 손상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C에서 D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사전에 시편을 미리 좀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조건을 정하고 난 다음에 연마를 진행을. 네, 그래서 이제 연마를 하고 나면은 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평평한 이제 그 면이 생기게 되는데, 이 솔직히 이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정립을 보라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으로는 이제 평광 현미경을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평광 현미경을 활용해서 보게 되면은 이걸 대략적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는 화학적 방법이라든지 물리적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결정에 내에 원자들이 좀 약간 헐거운 입계를 깎아내가지고 요런 식의 조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시험표 후처리 그 중에서 애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애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의 구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네, 그래서 후처리 방법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실험 표면에서의 그 특정 상이라든지 결함을 용해하는 화학적 애칭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애칭을 하게 되면은 소재의 상이라든지 결함 그리고 결정 방향에 따라서 용해되는 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용액과 이제 시간에 의해서 최종적인 미세 조직 형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애칭되지 않은 표면이라든지 애칭된 표면, 네. 그래서 그 애칭된 표면 중에서도 이제 결정립계만 이제 애칭이 된 경우랑 이제 결정 방위에 따라서도 이제 다른 색상이 발생을 하는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미세연마는 시편을 용액에 넣거나 이제 표면에 용액을 도포를 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둔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하는 식으로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는 이 용액들이 주로 강산 아니면 강염기 용액입니다. 당연히 몸엔 좋지 않겠죠. 항상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후드 안에서 작업을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제 조직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애칭을 할 때는 좀 주의를. 그래서 주로 애칭에 사용되는 용액들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질산이라든지 피크릭산 그리고 뭐 염산 그리고 불산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굉장히 강한 산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탈 용액 같은 경우는 탄소강, 뭐 베라하스 용액은 페라이트강, 켈러 용액은 알루미늄, 그리고 크롤 용액은 타이타늄이라고 이제 적용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재 특성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애칭 용액들이 적용이 되고, 주로 이것들은 이제 핸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우리 예전에 봤던 사전 같은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참고를 해서 이제 애칭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일반 애칭 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미세 조직의 그 구성 요소를 애칭을 한다는 전략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특성 애칭액 같은 경우는 특정 상에만 이제 그 애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듀얼 페이스 스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이 좀 여러 개인 재료들 같은 경우는 특수 애칭액을 이용해서 서로의 상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칭에 따른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정 립계만 이런 식으로 애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결정 방위에 따라서도 애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316강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오스트나이트 안에 쌍정도 이제 방위가 틀어져 있는데, 그 틀어져 있는 방위 역시도 이제 그 애칭 용액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해 애칭 같은 경우도 앞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애칭에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기 화학적 연마의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 연마를 위한 전압의 10분의 1 정도인데요. 그 전해 애칭 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금속이 이온으로 깎여 나가면서 에칭이 되는데, 이 에칭이 될 때 상대적으로 이제 결정립계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깎여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깎여 나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에칭에 따른 결과랑 동일하게 그 결정립이 보이는 조직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애칭까지 해가지고 미세 조직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럼 미세 조직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직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조직들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굉장히 작게는 뭐 전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스티킹 폴트도 볼 수 있고, 내부에 석출물이 어떤 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이 크기도 좀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크랙의 크기 역시도 이제 우리가 그 뭐 물론 이제 크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좀 약간 미세 크랙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고 싶은 것들마다 이제 정확한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마톤 프로드, TEM, SEM, OM, 그리고 나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방법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적합한 크기 영역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이 크기 영역에 맞는 분석 방법을 이용해야지 정확한 정보를 획득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정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주의를 하면서 이제 관찰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관찰법이 현미경이죠. 그래서 현미경 같은 경우도 이제 광원 종류라든지 광원 샘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 이미지 보정 기술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현미경이 존재를 하게 되고, 크게 이제 광원 종류에 따라서는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탐침 스캔 현미경이라고 해서, 탐침 스캔 현미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탐침을 이용해 가지고 표면을 직접 이제 긁어가면서 이제 확인하는 현미경인데, 사실 재료 쪽에서 요거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원자 단위를 확인을 할 땐 요걸 확인을 하지만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는 광학 현미경 아니면 전자 현미경이 되겠고, 광학 현미경 안에도 이제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그리고 간섭 현미경도 있었고, 그 공초점 현미경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자 현미경 안에는 이제 주로 스캐닝, 그리고 주사 전자 현미경, 그리고 트랜스미션 투과 전자 현미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현미경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제일 많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광학 현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활용하는 현미경 중 하나죠. 그래서 그 물체를 비출 때 일반적으로 그냥 빛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현미경이고, 당연히 제일 오래된 현미경이죠. 거의 17세기부터 활용을 해서 이제 주로 그 생물학자들이 미생물 관찰할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현미경 종류 같은 경우도 적립 현미경, 도립 현미경과 같이 이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그 금속 조직 확인할 때는 적립 현미경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학 현미경을 활용하는 가장 주 목적은 금속의 1차적인 조직 관찰이라든지 연마 후의 스크래치 유무를 판단을 할 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직 관찰을 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설명드릴 뭐 편광 필터를 집어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결정립이라든지 상을 구분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사실 전자현미경을 관찰을 하기 전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눈으로 봐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접근하기 좀 쉬운 광학 현미경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광학 현미경에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제 광학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 물리적인 렌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왜곡에 따라서 이상적인 물체의 상이 획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상 오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오류가 있었죠. 첫 번째로 구면 수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모여줘야 되는데, 렌즈가 이런 식으로 하나로 통짜로 잘못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게 어디 특정 위치에 따라서 이제 초점 위치가 다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초점면에 빛이 모이지 않아서 이제 원래보다 멀어진 지점에 이제 초점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미지가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는 거를 이제 구면 수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여러 파장의 빛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좀 더 파장이 다 다르죠. 파장이 다르면 굴절률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짧으면 초점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고, 파장이 길면 그 초점거리가 멀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지의 색깔이 이제 분리가 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차가 또 발생을 수차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의 오류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2차원에서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3차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한 점에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 이미지가 한 선도 아니고 약간 십자의 형태로 이제 상이 형성되는 그런 수차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수차를 이제 비점 수차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의 축적이라든지 광축이 좀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구면수차랑 큰 차이, 구면수차랑도 약간 좀 같이 가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왜곡수차라고 해가지고, 축적도가 이제 광축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커질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수차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수차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렌즈를 하나만 써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렌즈를 한 두세 개를 좀 나눠가지고 이제 렌즈 설계라든지 조립을 같이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현미경의 분해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두 점이 이제 지점에 가까이 모이게 되는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구분을 못하게 되는데, 이 역시 이제 현미경에서도 같이 나타나게 이런 현상이 이제 현미경에서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에서는 이제 뭐 빛의 파동성에 의해서 상매침이 발생할 때 회절이 이제 두 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이 회절이 발생한 에어리 디스크가 중첩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분해능의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 분해능 같은 경우는 빛의 파장에 이제 비례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 최대 분해능이 일반적으로 200나노미터, 그러니까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이 분해능을 아베르미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현미경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제 초점 심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초점 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메라에서도 볼 수 있죠. 카메라 우리가 조리개를 많이 좁혀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랑 카메라 조리개를 많이 넓혀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조리개를 많이 개방을 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 초점 심도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현미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 음식 사진자에 찍잖아요. 음식 사진 찍으면 이 조리개를 굉장히 개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러면은 딱 음식에만 포커스가 맞고 다른 데는 이제 포커스가 안 맞는 반면에,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조리개를 최대한 이제 좁혀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제 초점 심도가 굉장히 이제 깊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 심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미경 관찰이 될 때 허용 가능한 시료의 높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배율 1000배에서 광학 현미경의 초점 심도는 0.4 마이크로, 그러니까 한 40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제 시편의 평평도가 너무 안 맞으면은 이제 한 번에 현미경에서 포커스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편의 평평도도 중요하고, 혹여나 이제 시편의 평평도가 어느 정도 약간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조리개가 이제 좀 좁고 배율이 작을수록 초점 심도는 더 깊어지게 된다. 반대로 조리개가 크고 배율이 높게 되면은 초점 심도는 굉장히 작아진다. 라고. 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제 분해능하고 이제 초점 심도가 결국엔 광학 현미경의 한계인데요. 광학 현미경에서는 굉장히 낮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 낮은 초점 심도를 가지고 있어서, 배율하고 무관하게 이제 관찰 가능한 조직 크기가 이제 좀 한계가 존재를 하면서도, 이제 시험편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도 결과 분석에 제약이 이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 전자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공초점 현미경과 같은 다른 이제 현미경들을 이제 배워서 사용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온 현미경 중 하나가 이제 스테드 현미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빛의 방출 억제 조합, 그러니까 파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가지고 빛이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빛이 이제 쪼여져 있는 영역을 최대한 좁게 만들어서 스캔을 해가지고 분해능을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학 현미경의 이제 빛의 회절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스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파장의 빛을 쪼아가지고 요 빛의 전체적인 크기를 굉장히 좁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좁혀주게 되면은 이제 기존 현미경에 비해서 높은 분해능을 달성을 해가지고 한 200나노미터밖에 안 됐던 분해능을 50나노미터 이하로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파장의 한계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초점 심도가 이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속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공처점,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하고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큰 차이 없는 이제 현미경을 활용을 했을 때랑 이제 스테드 현미경을 이제 활용을 했을 때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더 높은 분해능에 의해서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초점 심도가 이제 상당히 좀 워낙 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미지를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둘투둘한 이제 표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 표면을 이제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중에 웨어 테스트라고 했던 긁힘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긁힘 시험을 하고 나면은 이거를 광학 현미경으로 보기가 거의 어려운데 그걸 그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전자현미경을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해가지고 초점이 잘 맞는 이미지를 쭉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포컬 플레인들을 이제 쭉 약간 조합을 해서 이미지 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원래 관찰이 안 됐던 높은 초점 심도의 이미지를 획득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주로 많이 확인을 하는 거는 금속 소재 파단면이라든지 성면면 크랙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마를 해서 보면 안 되는 그 균일하지 못한 표면 관찰에 제일 많이 활용이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봤을 때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명시야, 암시야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명시야 같은 경우는 시료에 도달하는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얻은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과 같이 이제 기진에 상당히 밝으면서도 내부의 결함들은 상당히 좀 어둡게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암시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료에 도달하는 빛을 반대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왼쪽에서 봤던 그림하고는 반대로 이제 기지는 굉장히 어둡게 나타나고 결함들이 오히려 밝게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만약에 시료 표면에 그 결함이 일반적으로 있으면은 지금은 이게 결함들이 상당히 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데 스크래치가 미세 스크래치 형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런 스크래치들을 명시야에서 사실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크래치라든지 이물질 기공들을 이제 관찰을 할 때는 명시야상보다는 이제 암시야 이미지로 관찰을 하는 것이 더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빛을 이제 빛 자체를 뭐 시료의 빛을 받아들일 거냐, 결함의 빛을 받아들일 거냐라고 해가지고 명시야, 암시야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빛의 특정 그 파장들만 이제 그러니까 특정 웨이브만 받아들여가지고 상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평광 현미경이라고 하고 평광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평광 필터들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특정 방향으로 편중된 빛들만 이제 받아들이는 이미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등방성에서는 이제 평광 상태가 크게 바뀌지 않지만 이방성이라면은 이제 평광 특성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애칭하지 않은 다양한 소재들을 이런 식으로 결정입을 포함해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물도 관찰할 수 있고 다상 소재도 관찰할 수 있고 뭐 비이방정 소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 그 FCC, BCC 기지 안에 이제 다른 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다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재들은 방위에 의해서 또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또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미지들을 따로 애칭을 하지 않더라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 그 관찰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평강 현미경하고는 좀 약간 비슷하면서도 미미하게 다른 방식이 이제 간섭 현미경인데요. 간섭 현미경 같은 경우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이제 단파장광을 이제 간섭이 이제 특정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간섭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서로 다른 높이에 의해서 경로차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미지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섭 현미경을 이미지를 관찰을 하게 되면은 특히 반도체 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극명하게 관찰이 되고 이제 금속 시료 안에서도 이제 표면 결함이 존재를 한다든지 부식이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 아니면은 표면 기복이 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결함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슬립 트레이스에 의해서도 이런 그 높이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높이차에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우리가 뭐 굳이 셈을 가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 광학 현미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정립을 확인을 할 때는 이제 그 광학 현미경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그 재료공학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현미경들 종류는 이제 바로 전자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빔을 이제 주사를 해가 전자빔을 이제 쪼아가지고 시편을 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편 투과를 굴절돼서 돌아오는 빛들 그 전자빔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전자빔을 시료 표면에서 주사를 해가지고 굴절된 전자선들을 얻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는 방법이고, 그 전자선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찍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는 물리적인 광학 렌즈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광학 렌즈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장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전자선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장비 중 하나죠. 네, 공동 장비 중 하나인데, 이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자빔의 종류에 따라서 열전자 방출식도 있고 전기 방사형 현미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자빔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두 개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열전자 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의 금속에 열 에너지를 계속 쭉 쏴주게 되면은 이제 에디슨 리처드슨 효과에 의해서 전자들이 쭉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온의 금속 필라멘트에서 가속 전극 방향으로 전자빔을 방출을 쭉 하게 되는데, 대개 여기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융점이 상당히 높아서 버티기 좀 오래 버티는 텅스텐이라든지 이제 표면 원자 흡착에 의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에서 전자를 방출할 수 있는 이제 란타는 보론 6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기본적으로 열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방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진공 상태에 있지 않으면은 이제 산화물이 계속 묻을 수가 있는데, 이 산화물들이 묻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전자가 거의 방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다든지 하는 문제에 의해서 이제 이 친구들은 주로 이제 수명의 한계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전개방사형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전개방사 팁을 이런 식으로 쭉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전기장을 가할 때 일반적으로 앞에서는 전기장을 엄청 강하게 가해줘가지고 저항을 엄청 높여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열전자를 이제 방출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포텐셜 장벽을 낮춰가지고 전자를 방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전자 방출형 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 에너지에 따라서 전자가 연속적으로 이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전자에서 방출되는 이제 전자의 에너지들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에, 얘네 같은 경우는 포텐셜 장벽을 낮춰가지고 이제 특정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딱 그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에너지가 균일하게 전자선이 방출이 될 수 있어서 교차점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훨씬 더 수명은 깁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를 계속 유도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활용하는 좀 성능 좋은 셈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 전개 방사형 전자 현미경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 에너지 스캔, 레이저 스캔을 전자빔 스캔을 쭉 하게 되는데, 이 전자빔 스캔을 하다 보면은 이제 광학 현미경과는 달리 전자는 질량이 있죠. 질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이제 가속 전압을 이용해서 갖다 때리는 거기 때문에 빔 스캔 할 때 보면은 전자랑 시료 간에 계속 반응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말인즉슨 이제 전자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데미지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당연한 소리겠지만은 가속 전압이 높고 빈 전류가 좀 더 많이 가해질수록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파장도 더 짧아져서 에너지도 커지고, 그리고 전자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표면의 데미지 양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샘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을 그 EBSD라든지 ECCI를 찍고 나면은 그 상당히 좀 데미지가 많이 가 있는 거를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요 전자 차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그 마운팅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핫 마운팅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안 나타나지만은 콜드 마운팅에서 전도 테이프를 붙였을 때 전도 테이프를 잘못 붙이면은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전자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쌓이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 전자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거기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디텍터에서 이미지 왜곡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편에 전도성 처리가 잘 되지 않은 시편에서는 이런 문제 역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요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광학 현미경과 마찬가지로 전자 현미경도 기본적으로 전자빔을 쏴가지고 이미지를 얻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미경 분해능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가시광선에서는 한 0.4, 그러니까 200나노미터 내외였죠. 이 분해능의 한계가. 근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요 파장 같은 게 이제 전자빔에서 쭉 쏴지는 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속전압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한 20kV만 되더라도 람다가 거의 한 4옹스, 네, 굉장히 작습니다. 한 4옹스트롬 내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식에 넣고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분해능이 거의 한 0.2나노미터 내외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제 광학현미경에 비해서 빔 소스가 다르다 보니까 분해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한 2나노미터짜리 굉장히 작은 그 입자들도 높은 분해능에 의해서 이제 관찰을 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OM에서 똑같은 이제 OM하고 이제 SEM에서의 그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 뎁스 오브 필드가 OM은 한 0.5mm 안쪽 아래쪽, 그러니까 아까 전에 400마크로미터였으니까 거의 거의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 반면에 SEM 같은 경우는 한 30mm까지 뎁스 오브 필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그 시료를 갖다 놓고 관찰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SEM에서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반면에 OM에서는 그러지 못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즉 SEM이 OM보다 큰 뎁스 오브 필드를 보이고 이제 분해능도 훨씬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보다 좀 약간 상위 호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료 관련 분석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SEM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관찰을 하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잘 네, 그래서 결국 주사 전자현미경에서 나타나는 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전자빔이 시료의 표면과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신호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이런 2차 전자라든지 백스캐터드 렌트론, 그래서 후방 산란 전자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저 일렉트론이랑 이제 키렉터리스틱 엑스레이 정도까지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얻어낸 정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보들 같은 경우는 오저 일렉트론은 이제 표면에서의 원자 조성을 확인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2차 전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미지 정보, 그러니까 표면에서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읽어드리기 위한 이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뒤에 후방 산란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들과 이제 산란 회절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전자들인데, 이 전자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원자 조성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인 성분포를 이제 확인을 하는 데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런 회절이라든지 이제 전자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특정 주파수의 이제 X선이 방출이 될 수 있는데, 이 X선을 분석을 하게 되면 내부의 원자 조성이라든지 이제 내부 원자 조성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자 시편 반응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속 전압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전자의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게 되는데, 일단 가속전압에 의한 효과에서 보게 되면은 가속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자 시편 반응의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동일 가속전압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원소수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부피가 작아지고, 원자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아무래도 좀 더 깊이까지 파고들게 되니까 반응 부피가 좀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자 시편 반응 부피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반응 부피가 커지게 되면 해상도는 좀 커지게 되는 반면에 이제 구조 표면은 이제 좀 불분명해지고 모서리 효과라든지 데미지 역시 좀 증가를 하게 되는 반면에, 낮은 반응 부피에서는 표면 구조라든지 뭐 데미지가 좀 작아지고 선명해지는 거는 발생할 수 있지만은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을 보시게 되면은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면에서의 이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가속 잔음이 좀 낮은 케이스가 좋고, 그리고 내부에 이제 좀 미세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속전압을 좀 높여서 배율을 높여서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확인하기는 도움이 된다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빔 전류랑 크기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대개 빔 전류랑 크기는 이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자량이 빔 전류가 커질수록 커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빔 크기도 같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빔 크기라든지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자 시편 반응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빔 크기가 사이즈가 작고 이제 전류가 작게 되면은 그 해상도 요 주변에서의 이미지는 되게 해상도라기보다는 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선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높은 빔 크기 전류를 가지게 되면은 낮은 선명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표면 데미지가 더 높아지게 되고 선여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상도의 경우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명도인데 이제 해상도로 적혀 있는데요. 빔 전류가 크기라든지 전류가 커지면 이제 피편 반응 부피가 커지죠. 그 커지는 것 때문에 해상도는 이제 빔 크기랑 전류가 커진 데서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요 점 이제 정정하겠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작동 거리랑 이제 조리개에 따라서도 이미지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작동 거리 같은 경우는 시험편하고 전자빔의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이제 뎁스 오브 필드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광학 현미경에서 똑같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요게 결국에는 요 작동거리, 조리개가 넓어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작동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제 동일한 조리개 크기더라도 이제 뎁스 오브 필드가 짧아지게 되고, 반면 이제 작동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해상도는 좀 줄어드는 반면에 뎁스 오브 필드는 굉장히 깊어져서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제 이미지가 조금 뒷부분까지 더 선명하게 나오죠. 워킹 디스턴스가 더 길어지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조리개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그 차이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조리개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냐에 따라서 이제 뎁스 오브 필드가 바뀐다고 제가 앞에서 광학 현미경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리개 크기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해상도는 네, 상대적으로 표면 데미지 자체는 조금 좀 낮아지고 이제 높은 뎁스 오브 필드가 이제 나타나는 반면에 이제 그 조리개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표면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도 이제 뎁스 오브 필드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이제 그 조리개가 작은 경우랑 큰 경우 워킹 디스턴스가 똑같을 때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뎁스 오브 필드가 확연히 차이 나죠. 뒤쪽이 이미지가 선명한 반면에 좀 더 흐릿흐릿한 이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샘의 작동 변수에 따라서 이제 그 이미지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동 변수가 작동 변수가 가속 전압 그리고 빔 전류 크기 그리고 작동 거리 조리개 요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CEM의 2차 전자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확인을 할 때 이제 주요 조작 변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샘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시그널들이 다양하다고 했었죠. 오절 일렉트론도 있고, 2차 전자도 있고, 백스캐터드 일렉트론도 있고,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같이 이제 4개 정도의 다양한 이제 전자 종류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자 종류들을 사실 하나의 디텍터로 확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단의 디텍터로 검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드온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BSE 디텍터라든지 EBSD, EDS, AES와 같은 이제 각각의 이제 애드온에 대해서 제가 그 학기 중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설명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SE, BSE 디텍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SE 디텍터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여기서 적기는 2차 전자 검출기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확인을 하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형상이라든지 파면을 확인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SE 디텍터를 활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BSE 디텍터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 아래에서 이제 방출되는 이제 후방산란 전자를 검출하여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격자랑 반응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자 같은 경우 격자랑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표면에서 방출되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후방산란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랑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조성이라든지 방위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가 시그널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방위에 따른 관계를 보게 되면은 특정 방위에서는 이게 채널링이라는 현상이 이제 격자랑 이제 전자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통과가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채널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 격자랑 전자빔이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을 해가지고 회전돼서 나오는 빛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빛이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밝은 시그널이 보이게 되는 반면에 그 채널링이 일어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게 된 경우에는 그냥 전자가 바로 통과를 해버리니까 돌아 나오는 신호도 없겠죠. 그러면은 시그널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SE와 달리 방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자들이 있고 무거운 원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자들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자랑 이제 무거운 원자를 비교를 했을 때도 방출되는 이제 시그널 자체가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SE로 이미지를 찍었을 때랑 BSE로 찍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1차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험편의 조성이라든지 방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이.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후방 산란전자를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석 방법 중 하나가 이제 EBSD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 산란전자 자체가 결정 구조랑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회제 패턴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방법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자빔을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면은 이런 회제 패턴이 나오겠는데, 이게 재료의 종류라든지 상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패턴들이. 그래서 이 패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쭉 만들어서 이게 어떤 방향에서 어떤 그 상이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각 포인트별로 인식을 해주는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BSD 방법 같은 경우는 각 위치에서 회절 패턴 데이터를 수합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분석법으로 이제 일반적인 결정의 크기라든지 상분포, 그리고 이제 결정 방향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제 후방 산란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후방 산란전자를 이제 이미징 기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일렉트론 채널 콘트라스트 이미징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그 채널링 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빔이 완전 통과되는 이제 채널링 면에서의 만약에 결함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 결함 때문에 빛이 산란이 될 겁니다. 요 산란되는 시그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빔 산란을 이용해서 내부 결함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자빔이 결정변하고 많은 상호작용을 해서 밝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그 이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빔이 결정면을 통과를 해가지고 거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어둡게 나타나죠. 근데 이런데 이제 결함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빛이 그 전자빔이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좀 발생하는 거를 이 밝은 부분에 비해서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이미징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이미징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특정 방향에서 전이가 이동하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EBSD를 찍어서 이제 특정 결정립을 하나를 특정을 하고, 이 특정한 결정립이 만약에 채널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채널링이 일어난 결정립에서 이제 그 배율을 확 높여가지고 이미지 콘트라스트를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결정립 안에 이동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각 내부에 있는 원자 조성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빔에 의해서 원자가 순간적으로 이제 들떴다가 이제 방출이 되는데, 이 특정 전자 껍질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자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크기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DS 같은 경우는 이 발생하는 엑스레이를 확인을 해가지고 특정 에너지가 어떤 원소에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을 했는지를 이제 검출을 해가지고 특정 주사된 지점에서의 X선을 검출해서 시험편의 원소 성분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XRD 방법하고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XRD 방법하고 이제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해가지고 이 원소의 분포를 시각화해서 이 치료 안에 현재 지금 원소가 어떻게 분포를 할 수 있는지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그래서 이 ED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빔이 주사된 지점에서 각각 한 포인트씩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시편의 특정 부위에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뭐 대개 이런 식으로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무게 양이 조금 많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좀 적은 크기의 시험편을 이용해서도 그냥 셈으로 관찰해가지고 거기서 전자빔을 조사하면 되니까 좀 크기가 작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자빔 기관 분석이다 보니까 소재가 자성이 있으면은 성분 분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진공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액체 상태라든지 이제 증기압이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해석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에 대한 금속 이제 상대적으로 철이라든지 크롬과 같은 원자량이 좀 있는 원소들은 이제 성분 정확도가 높은데 뭐 탄소, 질소, 산소와 같이 이제 유기 성분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샘 장비 안에도 이제 진공을 잡긴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기 원소들이 계속 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온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 성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정확도는 상당히 좀 낮은 시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개 이런 식으로 좀 무거운 원소들에 대한 분포를 확인을 할 때는 좀 상당히 강력한 방법.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EDS랑 이제 추가적으로 그 장비를 하나 달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EPMA라고 해서 일렉트론 프로브 엑스레이 마이크로 어널라이저라고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EDS로부터 정성 분석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WDS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량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디텍터를 두 개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DS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웨이트 퍼센트 단위에서의 이제 정확도를 보증을 하는데, EPMA 같은 경우는 거의 ppm 단위의 절대적인 정량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검출기 자체가 많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굉장히 깔끔한 이제 분해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포인트 바이 포인트 단위로 이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EPMA가 쓰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분석 장비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하나의 원소씩 이제 스캔을 반복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원자 하나, 우리가 흔히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원소 하나당 금액을 차지를 해서 분석료를 받는 장비는 이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ES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EDS랑 개념 자체는 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원자에서 바로 방출되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원자 껍질에서 이제 전자가 바로 툭 방출이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소재 표면 부분, 특히 표면 부분이죠. 표면 부분에서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EDS가 요 밑에 범위에서의 구성 원소를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AES는 거의 진짜 표면에 가까운 부분에서의 이제 원소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이제 원소 분석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EDS에 비해서 얇은 분석 부피에 의해서 레졸루션이 조금 더 좋게 나온다는 장점도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이제 정량적인 분석은 좀 어렵습니다. 대개 이제 0.1% 밑에 원소 차이는 거의 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량 원소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미세한 조직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보다는 이제 시편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가지고 빔을 이제 굴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투과를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투과를 시킬 때 이제 가속 전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시편의 크기도 굉장히 그 시편에서 발생하게 되는 레졸루션도, 그 시편을 관찰할 때 보이게 되는 레졸루션도 굉장히 월등히 좋아지는데, 요 방법을 이제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미세 조직 내 원자 단위 구조 분석이라든지 이제 내부의 전이 이동과 같은 초미세한 결함들을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관찰법이고요. 가속 전압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다른 현미경에 비해서 분해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편을 굉장히 얇게 거의 한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편이 거의 폴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2차원적인 조직 관찰만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편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 준비할 때의
시편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관찰 범위가 굉장히 작아서 이제 시험편을 어디서 따냐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기에 좀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TM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기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결과만 가지고 데이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지적을 많이. 네, 그래서 이 TM 관찰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최대한 얇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트 폴리싱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을 양옆에서 전해 용액을 쭉 쌓아버려 가지고 분사를 해서 시험편을 이제 깎아내는 연마 방법인데 이렇게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에칭 용액의 플로우에 따라서 표면이 상당히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울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에칭을 한 시료를 이제 이온 밀링을 이용해서 살짝 이제 살짝 이제 깔끔하게 표면을 정돈해주는 식으로 이제 젠틀 밀링을 한번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 아이온 빔이라고 해가지고 이온빔을 직접 조사를 갈륨 이온빔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무거운 이온빔을 이용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은 시편을 쭉 깎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깎아내가지고 시편을 만들고 이 갈륨 이온도 사실 이온이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좀 시료 표면에 데미지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이온 밀링을 가끔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인 방법으로 시편을 깎아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이온빔을 이용해 가지고 깎아내거나 요 두 가지의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시편을 만들게 되면은 대략 두께가 한 10에서 100나노미터 사이가 되는데 그러면 원자면 거의 하나 정도의 원자면이 몇 개가 안 들어갑니다. 진짜 한 결정립 안에서 특정 방향으로의 결정면들만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자빔이 이제 이 시험편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결정 구조라든지 결함에 의해서 한 면에 의해서 회절이 일어나서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회절면에서 이제 투과된 이미지가 쭉 형성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내부에 결함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똑같은 방향으로 회절이 되지 않고 막 산란이 되겠죠. 그래서 산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밝게 쭉 회색으로 쭉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어둡게 나타나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회절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이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있으면은 이미지를 확인하는 면이 따로 있고 포컬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회절 패턴을 확인하는 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절 반응이 일어날 때 면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회절이 일어났을 때 점 패턴들이 쭉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미지랑 회절 패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이제 시편 준비랑 신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미지 변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결국 내부의 조직이라든지 시편 상태에 따라서 산란이라든지 회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편 두께 같은 경우는 두께가 너무 두껍고 얇고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두꺼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결정하고 이제 산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자빔 투과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트 폴리싱을 했을 때도 이제 시편이 특정 부분을 많이 깎이고 특정 부분을 많이 안 깎였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런 산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원자 같은 경우도 원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무거울 때는 이제 전자빔 투과율이 감소가 되고 이제 가벼우면 전자빔 투과율이 좀 높아지니까 어둡고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구조 같은 경우도 결정 구조 방향에 따라서도 이제 채널링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투과가 굉장히 잘 될 거고 산란이 일어나는 부분 상대적으로 조금 어둡게 시그널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함 같은 경우도 결함 종류 따라서 이제 전자빔의 산란이라든지 회절이 발생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석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기지랑 이제 결정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회절되는 패턴 자체가 다르게 나타날 거고 전이 같은 경우는 결정 구조 내부에 뒤틀림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뒤틀림에 의해서 전자빔의 산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만약에 이 시편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 원자라든지 결정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란이라든지 회절 역시도 정확하게 우리가 집어내지 못할 거고 결국 이 시편 준비하는 과정이 이 TEM에서 이미지를 찍는 과정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아까 광학현미경과 똑같이 명시야, 암시야 이미지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TEM에서의 명시야 이미지는 사실상 요걸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축에 가까운 투과 전자빔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를 찍을 때 그 전자 산란이 내부 결함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전자 산란이라든지 회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란된 전자들을 차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란된 전자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어두운 부분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지 투과에 의해서 기지에 이제 이미지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밝은 이미지가 나타나는 반면에 내부에 이제 그 격자가 좀 방위가 다른다든지 이제 석출물 그리고 쌍전과 같은 이제 결함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타나게 되겠지요. 네, 반면 이제 다크필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절 패턴이 형성되는 높이의 조리개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요 투과되는 전자빔 자체를 완전 차단을 해버리고 요 회절되는 전자빔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법인데, 요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광학현미경에서 나타난 결과랑 똑같죠. 그러니까 기지 쪽은 이제 어둡게 나타나고 이제 결함 부분은 이제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좀 보기 어려운 요런 거는 사실 상세하게 보기가 어려운데, 요런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콘트라스트를 증가시켜 가지고 시험편 내 결함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브라이트필드랑 다크필드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브라이트 필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내부의 조직을 확인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다크필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의 결함이라든지 뭐 어디 변형 부분이 많이 먹혔는데 이제 그쪽에서 상변태가 일어났다. 그럼 어떤 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할 때 이 방법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RTM 이미지인데요. 이 HRTM 같은 경우는 투과된 전자빔뿐만 아니라 회전된 전자빔을 동시에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빔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얻는 방법인데, 이 이미지를 얻을 때 빔을 두 개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앞에 광학현미경에서 스테드 값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테드랑 똑같이 그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이제 TM 같은 경우 거의 원자 스케일까지 해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정 내에 이제 원자 배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과 회절 전자빔의 위상 대조를 확인을 해서 이제 회절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 HITM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원자 배열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특정 원자의 특정 이제 그 부분에서의 회절 패턴 역시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자 회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전자 회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회절 패턴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격자면이 있다고 하면 그 격자면하고 함께 격자면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회절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그 회절 패턴 네, 그래서 회절 패턴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지 플레인이 아니라 백포커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패턴이 딱 모이는 지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회절이 그 람다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브레이크 법칙에 따라서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이 각도가 굉장히 작게 되는데, 이 특정 이제 존 엑시스라고 해가지고 특정 이제 면을 맞춰서 이제 확인을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이제 회절 패턴들이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회절 패턴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토지의 결정 구조가 어떻고 격자 상수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패턴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세 가지 이상의 존 엑시스에서 이제 회절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FCC 같은 경우는 001, 110, 111 이렇게 세 가지 면을 활용을 해가지고 패턴을 확인하는 경우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디프렉션 패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그 보강 간섭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거 XID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XID보다 그 TM이 파장이 훨씬 짧습니다. TM은 거의 0.025 옹스트롬의 이제 파장을 가지는 반면에 XID는 그보다 훨씬 긴 1.54 옹스트롬의 파장을 가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란각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 특히나 이런 회절 패턴이 제일 강한 기능이 좀 약간 나노 스케일의 영역에서 이제 회절 패턴 분석을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뭐 기지가 있는데
몇 나노미터짜리 석출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몇 나노짜리 석출물을 확인을 할 때 회저 패턴 분석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석출물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시적인 조직을 분석을 할 때 이런 자, 그래서 이런 그 디프렉션 패턴을 관찰할 때 제일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스팟 패턴입니다. 이 스팟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빔이 단일 결정 구조에 투과될 경우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회전 패턴이 발생하는 걸 보는데 요 패턴을 이제 요 패턴들을 우리가 스팟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이제 결정립이더라도 뭐 11001, 110, 111 방향이 좀 약간 잘못됐네요. 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01, 110, 111 요 세 방향에서 이제 패턴을 관찰을 하게 될 경우 뭐 소재 구조 결정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의 회전 패턴을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뭐 이 구조가 이 세 가지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패턴이 사실 FCC라든지 BCC 뭐 각각의 이제 조직 그 구조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 네, 여기에 보여진 그림이 이제 FCC, BCC에서 나타나는 이제 결정 구조인데 보시다시피 똑같은 이제 001 방향이고 똑같은 111 방향인데 다르죠. 그러니까 FCC, BCC가 보이는 이 패턴이 그래서 뭐 BCC 111이랑 FCC 111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모양이 큰 차이가 안 보이는 반면에 이제 001 방향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보입니다. BCC랑 FCC의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세 방향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111만 봐가지고는 이게 FCC인지 BCC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001면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뭐 만약 110면까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개의 면은 비슷비슷할 수가 있는데 세 개가 똑같을 수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결정 구조가 3차원 구조가 있으면 그 3차원 구조가 달라지는 걸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3개의 패턴을 확인을 해야지 이제 정확한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는 바로 요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제가 자, 그런데 이 스팟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하나의 결정립에서 그 디프렉션 패턴을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결정립들이 여러 개가 그러니까 뭐 최소한 3개 이상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전 패턴들이 점점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점점 이제 그 링 형식으로 바뀌다가 결정립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면 이 전 패턴들이 다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집합된 전체를 이제 링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 패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다수의 결정립이 존재를 할 때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스팟 패턴이 이제 중첩돼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패턴에서의 중심에서 거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 격자면과 면간거리 사이의 관계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보게 되는 그 TM에서 옆에서 달려주는 패턴은 요 패턴인데요. 요 패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결정립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하기엔 상당히 유용하지만은 특정 이제 결정 구조를 확인하는 게 사실 이 패턴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 특정 부분에서의 디프레션 패턴을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많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링 패턴 같은 경우도 그 소재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회전 패턴의 양상에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결정 같은 경우는 동일 결정 방향에서 이제 스팟 패턴이 이제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됐었는데 결정립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링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 결정립들이 존재를 할 때 일부 결정 방향이 많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 이 특정 방향에서의 링 패턴에서 스팟 패턴이 조금 더 밝게 나타나는 형식으로 이제 관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아변된 시편들 같은 경우는 특정 방향으로 이제 결정립들이 배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정질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그 다결정과 달리 아예 방향성이 존재를 하지 않죠.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랜덤합니다. 그 격자 상수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디퓨즈 링 패턴 형식으로 이제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 안에 국부적인 결정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다결정처럼 내부에 점이 쪽딱딱딱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회절 패턴이 굉장히 약하게 그 묻혀있는 형식으로 관찰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절 패턴만 보더라도 이게 다결정이구나, 이게 비정질이구나,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결정립들이 많이 배양이 돼 있구나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자, 그리고 이 TM 장비도 결국 셈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전자빔과 시편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투과 산란 전자랑 이제 X선이 발생을 하는데,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XID SEM과 동일하게 이제 애드온 장비를 동시에 애드온 장비를 좀 더 달아줘야겠죠. 그래서 요 애드온 TM도 SEM과 마찬가지로 애드온 장비들이 좀 몇 개가 존재를 하고, 이 장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그냥 TM 이미지라든지 회절 패턴에서 보이지 않았던 뭐 조성 분포라든지 이제 결정 방위 시각화를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TEBSD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쌤에서 봤던 EBSD랑 동일하게 시편에서 투과 혹은 회절대에서 나오는 전자 신호를 수합을 해가지고 이제 SEM EBSD와 유사하게 키코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SEM EBSD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절이 돼서 일어나는 그 전자들을 이제 수집하는 반면에 TEBSD는 여기서 이제 투과돼서 나오는 그 BSD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SEM EBSD에 비해서 이제 파장이 훨씬 더 짧다 보니까 분해능이 높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고, 이제 더 작은 스텝 사이즈에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원래 이런 스케일들이 SEM EBSD에서는 안 보였는데 TEBSD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은 SEM에서 분석이 어려웠던 결함에 대해서 EBSD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TEM에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이제 특정 이제 회절 패턴을 한 포인트에서밖에 못 얻어내는데, 그거를 이제 그 결정 방위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시각화를 다 가능하고 시각화를 해가지고 이 위치에서 이런 결정 방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위치에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정보들을 눈으로 쉽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TM EDS 같은 경우도 SEM EDS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SEM과 마찬가지로 TM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를 들뜨게 해서 이제 방출시키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에너지를 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거고, 이 EDS는 뭐 셈과 동일하게 X선을 검출을 해가지고 원소 성분을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레졸루션이 조금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EM EDS에서 안 보이던 굉장히 나노상의 석출물들을 이제 TM EDS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몇 나노미터 스케일이 되는 친구들도 TM EDS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ELS라고 해가지고 EDS 같은 경우는 X선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ELS는 이제 시편이 들어갈 때 에너지랑 나갈 때 에너지가 다르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자의 무게에 따라서 그 에너지 손실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시험편 투과할 때 발생하는 특정 위치에서의 전자 에너지 손실량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는 이 원자가 있구나, 이 위치에는 이 원자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EDS와 비교해서 좀 검출도가 좀 더 높은 이제 분석 방법인데, 문제는 이제 ELS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샘플 두께가 정말 얇아야 됩니다. 샘플 두께가 좀 두꺼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원자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은 이제 시편이 좀 얇을 때는 이 방법을 좀 활용을 할 만하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로스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이 피크가 굉장히 얇아지게 되는데, 요거를 확인할 때 좀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피크가 이제 서로 중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첩이 되게 되면은 거의 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DS랑 ELS 요 두 가지 방법들을 이제 그 나노 스케일에서의 조성을 확인을 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크게 안 보이던 거의 이제 조성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친구들도 ELS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던 방법이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이었죠. 그래서 X선 회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TEM에서 전자빔 회절한 것과 똑같이 이제 결국에 격자 내에서 X선 파장이 이제 격자면하고 타고작용을 해서 다른 면으로 이제 딱 거쳐가서 갈 때 이때 생기는 위상차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특정 조건에서 이제 증폭이 일어날 거고, 특정 조건에서는 감쇄가 일어날 건데, 특정 각도에서 이제 위상처가 딱 없어져 가지고 회절 빔세기가 엄청 중첩이 돼서 피크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격자 구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구조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회절 피크를 이제 검출하는 방법이 이제 X선 회절법이라고 생각을
자,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이제 회전 이론 자체가 결국에는 격자 구조라든지 면 방향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면간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회절 각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회절 빈 방향 자체는 단위 셀의 크기라든지 모양이 상당히 좀 의존해서 이제 큐빅이라든지 테트라고널에서 나타나는 이제 사인 세타랑 이제 HK의 면간거리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와 이제 HK의 면에서의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회절 각도가 결정되고 난 다음 회전 각도를 알게 되면 이제 단위셀 크기라든지 형상을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자, 그래서 격자면에 따른 이제 회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이제 격자면에 따라서 이제 회절 각도가 이제 딱 결정이 되는데, 이 회절 각도가 결정될 때 각각의 격자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면의 크기에 따라서 그 보면 항상 보면 알지만 110, 102, 111, 200식으로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순서가 결정이 되고, 이제 격자 구조에 따라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회저 피크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BCC 같은 경우는 이제 H제곱, K제곱, L제곱의 그 숫자가 전부 다 2, 4, 6, 8, 10, 12, 14 짝수로 나오게 되고, FCC 같은 경우는 HKL 제곱이 111, 200, 220, 311, 2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보면은 이제 하나가 그러니까 완전 홀수이거나 완전 짝수이거나 둘 중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면은 이제 그 회절 피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CC, BCC에서 나타나는 이 회절 피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그래서 이 회절 피크가 나타날 때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싱글 크게 이제 단결정하고 그 다결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단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 방향에 따라서 회절 피크가 아예 안 나타나는 방향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110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회절 피크가 딱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반면에, 이제 다결정 같은 경우는 결정 방향과 무관하게 이제 회절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110 면에 대해서만 XRD를 찍으면은 다른 면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이제 그 폴리크리스탈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10에 대한 결정립도 존재하지만은 110에 대한 결정립도 존재하고, 그리고 111에 대한 결정립도 다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집합 조직의 양에 따라서 나중에 차이는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결정하고 다결정의 회절 피크가 1차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구나에 대한 점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절 피크가 여러 개가 나타났을 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기능 중 하나는 이제 상분석 기능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상이라든지 결정 구조에 따른 회절 피크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JCPDS 카드라고 하고, 이 JCPDS 카드에는 각각의 이제 소재에 각각의 상에 대한 정보가 있고, 회절 피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JCPDS 카드 대조에 의해서 성분석을 진행을 해서 약간 우리 지문 찾는 것처럼 이제 대조 분석을 실시를 해가지고, 아 이게 A상이다, 이게 B상이다, 이게 C상이다 같은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나눌 수 있게 되죠. 다만 이제 새로운 상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새로 찾아야 되듯이 이제 이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유사한 구조를 먼저 대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식으로 요 상의 구조를 파악을. 그리고 이제 이 상분석이 진행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회절 피크의 크기에 따라서 상분율이 해석이 가능한데, 뭐 제일 단순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회절 피크의 크기만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낮은 대신에 분석하기는 쉬운 방법이고, 이제 리스베트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회절 피크에 대한 수학적 변환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각 수학적 변환 결과물을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상분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상의 분율이 얼마 정도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 회절 피크가 그 소재 내부의 격자가 약간 뒤틀려져 있으면은 그 격자면은 거리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회절 피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회절 피크가 이동이 되는 될 때를 보게 되면 압축이 일어났건 인장이 일어났을 때 격자면 이동 거리의 차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이 회절 피크 이동한 값을 이용해서 잔륙력의 계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격자면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탄성 변형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탄성 변형이 나타났을 때 소재의 강도는 후크의 법칙 요 계산식을 이용해 가지고 잔륙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잔륙력을 이제 나중에 비파괴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잔륙력인데, 잔륙력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X선 회전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결점과 달리 이제 다결점에서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 피크가 원래는 선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 픽 브로드닝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뭐 소재 특성도 있지만 기기에서 나타나는 원인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상적인 단결점에서는 피크가 넓어짐이 없지만은 장비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피크가 첫 번째로 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번에도 아까 전에 다결점에서 봤을지 이래저래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회전 신호가 분산이 됨에 따라서 이제 피크가 투과적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미세 변형이라고 해서 이제 소재 내 변형이라든지 결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산란이 되겠죠. 요 일부 산란이 돼서 회전 피크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신호도 동시에 분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회전 피크의 넓어짐을 이용해 가지고 소재의 미세 구조 특성을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내부의 전이 밀도가 얼마나 존재를 하고 내부의 그 격자 변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량화를 이 피크 브로드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렸죠. 기기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기기에서 X선 분산이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으로는 이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짝 슬릿을 통과한 이후에도 X선 분산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요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이용해 가지고 피크를 획득을 해 가지고 기기의 오차들을 보정을 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결정 크기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단결정부터 조대, 미세, 비정지까지 쭉 그 결정리 크기를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피크의 분산이 점점 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결정방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분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특히나 비정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완전 분산이 돼서 방향성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회전 피크도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결국 이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결정 크기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제 회전 피크가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고, 이 결정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결정리 개라든지 이제 전이도 이제 그 소경각 입계들이 있잖아요. 소경각 입계가 형성이 되면 또 전이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결정 크기가 이제 감소를 하는데 이 친구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를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물이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라고 해서 그레인 사이즈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봤던 기기 효과라든지 결정 크기 효과를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나면 결국에 남는 건 이 변형 효과죠. 그래서 변형 효과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제 이 전이 밀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인즉슨 이 피크 넓어짐을 활용을 하고 이제 기기 효과랑 결정 크기 효과를 배제를 하고 나면은 전이 밀도 효과밖에 안 남게 되는데, 이 전이 밀도가 만약에 인장 변형을 하면서 그 피크 데이터들을 뽑아내게 되면 변형에 의한 전이 적층계량 증가가 딱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회전 피크를 이용한 전이 밀도라든지 결정 크기의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픽 프로파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피크라든지 소재 정보를 따로 고려를 해가지고 형상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안에는 X선 파장이라든지 회전 피크 백그라운드, 격자 상수 같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최대한 다른 변수들을 배제를 하고 이 픽 넓어짐에 의한 전이 그 밀도 향상되는 현상에 대한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X선 분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상분석도 할 수 있고 변형 중에 발생하는 이제 전이 밀도 향상, 그리고 이제 변형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잔륙력에 대한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미경 관찰과 동일하게 그 시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X선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편의 표면에서 이제 회절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표면 상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미지가 받아 있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연마를 좀 미세 연마를 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마를 해야 분석을 해야지 좀 약간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스크래치라든지 잔륙력에 대한 변수를 어느 정도 잔륙력, 그러니까 이 시편 커팅했을 때 나오는 잔륙력 말하는 겁니다. 원래 소재 있는 잔륙력 말고요. 그래서 이런 잔륙력에 의해서 나타내는 이제 그 변수를 배제를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홀더가 그 XRD 홀더는 이렇게 보게 되면 딱 파져 있는데, 요 파져 있을 때 요 제로 포인트를 정말 잘
맞춰줘야 됩니다. 제로 포인트를 안 맞춰주게 되면은 이제 그 회저 피크 위치에 따라서 이제 회저 피크의 결과가 또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편의 표면이 홀더의 0점에 맞도록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말이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레파라트라고 해가지고 그 유리, 얇은 유리 있잖아요. 얇은 유리 가지고 쭉 밀어줘가지고 제로 포인트를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후반부에 그 시편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광학, 그리고 주사전자, 투과전자, 그리고 XID 분석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키포인트를 각각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보셔야겠다 싶으면은 다른 영상에도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을 같이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학기 마지막 강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